하지만 로우드의 부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봄이었다.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도 견딜만 했다. 목요일 오후는 휴무였으므로 산책을 나가면 길바닥이나 담 밑에는 매우 사랑스럽고 예쁜 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4월은 곧 아름다운 5월로 바뀌었다. 가득히 펼쳐진 초록색, 가득한 꽃들. 누rum나무와 떡갈나무는 해골 같은 모습에서 당당하고도 위험에 찬 생명을 회복했다. 숲에서는 갖가지의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야생의 앵초가 흐드러지게 피는 곳에서는 이상한 빛을 발했다. 나는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서 말할 수 없이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이 아름다움을 거의 혼자서 마음껏 즐겼다. 이 이상한 자유와 연락에 빠진 하나의 언인을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한다. 로우드의 숲은 안개가 많았고 이 안개는 전염병의 원인이었다. 봄이 되자 이 고아원에 티푸스가 유행한 것이다. 그리고 5월이 되기 전에 학원은 마치 병원으로 바뀌어 버린 듯 했다. 80명의 소녀들 중 45명이 한꺼번에 걸렸다. 병에 걸리지 않는 학생에게는 거의 무제한으로 자유가 용납되었고 이러한 학생들을 감시하거나 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템플 교장은 병실에서 살았고 또 교사들은 건강한 학생들을 맡아줄 친척이나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출발시키기 위해 선생들은 바빴다. 전염병이 이처럼 로우드에 깔려 있어 죽음의 그늘은 차츰 짙어갔다. 참담과 공포가 지배했고 모든 방과 복도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런 와중에서 7월의 햇살은 언덕을 비롯해 숲 위에 밝게 내리쪼이고 있었다. 학교 뜰에도 꽃으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향기로운 꽃들도 가끔 간 속에 넣어지는 외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하지만 나나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이 지방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다. 집시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헤맸다. 식사를 하는 사람의 수요가 줄고 병자는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침 식사는 다소 풍족했고 흔히 점심을 지을 시간이 없을 때는 커다랗게 자른 파이나 두터운 빵과 치즈를 주었다. 우리들은 그걸 들고 숲으로 가서 각자 좋은 장소를 골라 멋진 식사를 했다. 그동안 헬렌 번즈는 어디 있을까? 어째서 나는 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그녀와 함께 보내지 않았던가? 헬렌은 앓고 있었다. 몇 주일 전부터 그녀는 2층의 어느 방으로 옮겨져서 내 눈에는 띄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티푸스가 아니라 폐병이었다. 나는 그때 무지했기 때문에 폐병이란 간호만 잘하면 틀림없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6월의 어느 날 나는 늦게까지 숲속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온 것은 달이 뜬 후였다. 한 마리의 말이 교정 입구에 매여 있었다. 그 말은 의사의 것이었다. 나는 숲에서 캐어온 몇 그루의 풀을 내 하단에 심으려다 문득 뜻밖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좋은 철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이 세상은 이처럼 즐거운데 여기서 불리어져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일 거야. 이때 나는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 현관이 열리고 의사 베이드 선생이 나왔다. 한 사람의 간호사가 따르고 있었다. 선생이 말을 타고 가버리자 간호사가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베이드 선생님은 헬렌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내가 어제 들었다면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느니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뜻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헬렌은 이제 이 세상에 얼마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공포에 가슴이 저리고 슬픔으로 몹시 떨렸다. 나는 꼭 헬렌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어느 방에 누워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템플 선생님의 방이야. 하고 간호사는 대답했다. 소등 뒤 2시간이 되었을까? 아마 11시가 가까웠을 것이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몰래 일어나 잠옷 위에 웃옷을 걸치고 맨발로 침실을 기어 나갔다. 하나의 계단을 내려 아래층을 통과하고 2개의 문을 지나 간신히 또 하나의 계단에 도착했다. 그것을 오르자 정면에 템플 선생의 방이 있었다. 방문 조금 열려 있었는데 한기를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밀치고 헬렌을 찾았다. 템플 선생의 침대 곁에 흰 커튼으로 반이 가려져 있는 곳에 조그만 침대가 놓여 있었다. 헬렌의 얼굴은 커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뜰에서 나와 얘기했던 간호사는 안락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었다. 헬렌! 하고 나는 커튼 밖에서 속삭였다. 안 자니? 그녀는 스스로 커튼을 젖혔다. 그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 제인, 너였지? 평상시에 상냥한 목소리였다. 나는 생각했다. 헬렌은 죽지 않아.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어. 만일 죽는다면 이렇게 침착할 수도 없고 얘기도 못할 거야. 나는 침대로 가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이마는 차가웠고 손도 목도 야위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과 마찬가지로 미소 지었다. 어떻게 여기에 왔니, 제인? 벌써 11시가 넘었어. 너를 만나러 왔어. 네가 몹시 아프다길래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럼 나한테 이별하러 왔구나. 마침 시간이 맞았어요. 어디 가니, 헬렌? 집으로 가니? 응, 나의 영원한 집, 최후의 집으로. 싫어, 싫어, 헬렌. 나는 슬픔 때문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제인, 너 맨발이 있구나. 이리 올라와. 이불을 덮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나를 안았고 나도 그녀를 감싸 안았다. 오랜 침묵 뒤에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나는 참 행복해, 제인.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우리들은 언젠가 죽어야 하고 내 병은 괴롭지가 않아. 내 마음은 평안해. 나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가 계시지만 재혼을 했으니까 그리 슬퍼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넌 어디로 가려는 거지? 그걸 알고 있어? 믿고 있는 거야. 나에게는 신앙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야. 하느님은 어디 계셔? 하느님이란 어떤 분이야?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너도. 하느님은 자기가 지으신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나는 뭐든지 하나님의 힘에 맡기고 있어요. 헬렌, 너는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 하느님은 신이야. 나는 하느님은 사랑하고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내가 죽으면 너를 만날 수 있니? 너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나라로 올 거야. 역시 전능하신 하느님이 맞이해 주실 거야. 나는 헬렌에게 바짝 안겼다. 헬렌은 이제까지보다 더 사랑스러웠고 그녀를 잃어버리기가 싫었다. 이윽고 그녀는 더없이 아름다운 어조로 말했다. 아, 나 참 기분이 좋아. 어째 잠이 올 것 같아. 하지만 제인, 어디 가면 안 돼? 네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해. 오래오래 같이 있을게, 헬렌. 누가 와도 나를 데려가지 못해. 너 따뜻하니? 잘 자, 제인. 잘 자, 헬렌.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낮이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고 기숙사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몰래 헬렌에게 간 것으로 꾸중 듣지는 않았다. 그때는 내가 여러 가지로 물어도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이틀 뒤에 나는 비로소 사정을 알았다. 템플 선생이 새벽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헬렌과 같이 자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얼굴을 헬렌의 어깨에 얹고 그녀의 목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자고 있었고 헬렌은 죽어 있었다. 헬렌의 무덤은 브로클 브리지 교회의 묘지에 있다. 그녀가 죽은 지 15년. 거기에는 풀이 우거진 둥근 무덤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잿빛 대리석이 그 자리를 말해주고 묘석에는 그녀의 이름과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다. 티푸스는 로드에 많은 차마를 가져다 주고 차츰 물러가기 시작했다. 병의 원인이 조사되고 차츰 여러 가지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문제는 극에 달했다. 그 소재지가 건강상 좋지 않았다는 점, 식량의 질과 양, 요리에 쓰이는 염분에 함유된 더러운 물, 학생들의 초라한 옷과 설비, 이 모든 것이 폭로되고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는 굴욕적인 결과가 되었지만 학원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 이 지방의 몇몇 부유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부했으며 규칙이 새로 만들어지고 의식주가 재건되었다. 나는 이 개혁 뒤에도 이 군내에 머물렀고 8년이나 더 있었다. 6년간은 학생으로서 2년간은 교사로서였다. 템플 선생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쭉 교장 자리에 계속 있었다. 선생은 나를 위해 어머니가 되고 가정교사도 되고 나중에는 친구가 되어주셨다. 나는 선생의 성격 일부를 또 선생의 많은 습관을 흡수했다. 조화된 사상, 제어된 감정도 갖게 되었으며 나는 진심으로 의무와 질서에 따랐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평소 내 자신의 눈에도 잘 훈련된 소극적인 성격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나와 템플 선생 사이에 파고들었다. 템플 선생은 성직자와 결혼하여
먼 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다. 나는 선생이 결혼식을 마치고 역마차에 오르는 것을 전송했다. 언덕을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돌아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해가 지고도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제2의 발견에 나는 정신이 퍼뜩 들었다. 지금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갔고 옛날의 격정적인 가슴 설렘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발견이었다. 지금 나는 현실은 매우 높다는 것, 가지가지의 희망이나 불안의 영역, 감동과 흥분의 영역이 그 넓이 속으로 돌진하고 인생의 참다운 지식을 그 위험 속에서 찾으려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보았다. 나의 눈은 멀리에 있는 푸른 산을 향했다. 내가 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다. 나는 산협으로 사라져간 하얀 길을 보았다. 나는 저 길을 새롭게 더듬어 가고 싶었다. 나는 그 길로 역마차를 타고 온 뒤 한 번도 로드를 떠난 적이 없다. 리드 부인은 한 번도 나를 게이트 헤드에 불러주지 않았다. 학교의 규칙, 학교의 의무, 학교의 습관, 사고방식, 목소리도 얼굴도 말도 복장도 기호도 모두 학교의 것이었고 그것이 현실에 대한 나의 지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단 한 나절에 8년간이나 길들여온 일가에 실증을 느끼고 말았다. 나는 변화와 자극을 마음속으로 원했다. 나는 거의 자포자기적으로 소리쳤다. 새롭게 봉사할 자리를 내게 주소서. 새로운 봉사, 여기에 뭔가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침대 속에서 생각했다. 그래, 알고 있어. 누구에게든 봉사해도 좋을 거야. 나는 여기서 8년간이나 봉사했어. 내가 희망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건 실행되지 않을까? 그래, 신문에 광고를 내보자. 광고문과 요금을 신문사 편집장에게 보내자. 이것은 귀에 있는 대로 로우턴의 우체국에 넣는다. 내 주소를 로우턴 우체국으로 하고 이름을 제2이라고 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가서 물어본다. 한 통의 편지라도 오면 그것에 의해 행동한다. 나는 이런 계획을 밤에 2번, 3번 생각했다. 그리고 만족하여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광고문을 써서 봉투에 넣었다. 교수의 경험 있는 젊은 여자, 14세 이하의 자녀 있는 가정을 원함. 나는 겨우 18이었으므로 이 이상의 학생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본인은 정규적인 영국의 보통 교육 과정에다 프랑스어, 미술, 음악을 가르칠 자격이 있음. 그날 오후 2마일의 길을 걸어 로우턴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도 끝이 와서 나는 우체국으로 가보았다. 코안경을 쓰고 검은 장갑을 낀 노 부인이 사물을 보고 있었다. 제2라는 익명으로 편지 온 게 없나요? 하고 물었다. 노 부인은 안경 너머로 나를 보더니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뒤적였다.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사라질 정도였다.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들고는 5분간이나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면서 카운터 너머로 그걸 내밀었다. 한 통뿐이에요. 하고 나는 물었다.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가지가지의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밀린 일들을 다 끝내고 침실로 돌아와서야 겨우 편지를 꺼내 읽었다. 신문 광고를 내신 제이 씨가 그 많은 학식을 갖고 계시고 인물과 기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명서를 보내주신다면 10세 미만의 소녀 한 명에 대한 교사 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봉급은 1년에 30파운드입니다. 제이 씨가 증명서, 이름, 주소 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밀코트 근교 손필드에서 페어팩스 부인. 나는 오랫동안 이 편지를 점검했다. 문체는 고풍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노의 부인 같았다. 이 정도면 우선 됐다 싶었다. 나는 나이를 다소 먹은 부인의 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페어팩스 부인, 차양 달린 모자를 쓰고 검은 가운을 입고 있는 부인을 나는 상상했다. 손필드, 이건 틀림없이 그녀의 집 이름일 것이다. 밀코트라면 나는 본 적이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오히려 런던의 70마일이나 더 가깝다. 난 활기차고 변화가 있는 지방으로 가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야만 했다. 교장 선생은 고맙게도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봐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한 통의 편지를 리드 부인에게 보냈고 그 해답은 제인이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제인에 대해 일체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가 자신의 생활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다는 정식 허가가 나왔다. 그리고 학원의 감독자들이 서명을 한 자격증명서를 한 달쯤 뒤에 받아 그 사본을 페어팩스 부인에게 보냈다. 부인은 이것으로 만족했는지 2주일 후에 오라는 회답을 보내왔다. 준비 때문에 2주가 바쁘게 지나갔다. 나는 부자유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리 많은 옷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8년 전에 게이트 헤드에서 갖고 온 트렁크로 충분했다. 마지막 날 일을 다 끝내고 좀 쉬려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다. 나는 흥분하고 있었다. 내 생애의 한 시가 오늘 밤으로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복도에서 유령처럼 헤매는 듯한 사한이 불렀다. 선생님, 아래층에서 누가 만나고 싶대요. 틀림없이 배달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거실 앞을 지나는데 거기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애출복을 입을 하녀 같은 할멈, 하지만 아직은 젊은 여자였다. 검은 머리, 검은 눈, 그리고 혈색 좋은 매우 고운 여자였다. 절 모르시겠어요? 하며 미소 지었다. 다음 순간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배씨, 배씨? 하며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반은 웃고 반은 울었다. 우리는 객실로 들어갔다. 난로 곁에 한 3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애예요. 배씨가 말했다. 아, 그럼 시집 갔구나, 배씨. 네, 5년이나 되었어요. 저기 있는 보비 말고 여자애가 또 하나 있고 세례명을 제인이라 했어요. 그럼 게이트 헤드에는 살고 있지 않아요? 문지기네 집에 있어요. 문지기 할아범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래, 그곳은 다들 어떻게 지내요? 모두 다 얘기해줘요, 배씨. 우선 먼저 앉아요. 그리고 보비, 너 이리 올래? 하지만 보비는 자기 엄마 곁으로 가고 말았다. 제인 아가씨, 당신은 별로 키도 크지 않고 살도 찌지 않으셨군요. 학교에서 별로 잘해주지 않았는가 보죠? 일라이자 아가씨는 당신보다 어깨 위쯤 더 커요. 조지아나는 미인이 됐죠, 배씨? 네, 아름다워요. 어느 귀족과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쪽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파혼이 됐지만 존 리드는 어때요? 대학에 가서 뭔가 낙제를 하셨다나? 누구도 별로 상대하지 않아요. 부인은 보기에는 건강하지만 마음은 별로 편치 않아요. 존 도릉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무척 돈이 헤퍼요. 그분이 배씨를 이리로 보냈어? 아이고, 천만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다른 데로 가신다길래 그렇게 되면 만나 뵐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나를 만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야 있겠어요? 당신은 퍽 은근하고 기부인 같아요. 나도 그저 그 정도로만 희망을 갖고 있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가씨는 별로 이쁘지는 않았으니까요. 나는 배씨의 솔직한 대답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말은 태연이 들을 수만도 없었다. 18세나 되고 보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 결코 반가운 일이 못 되었다. 하지만 아가씨는 재주가 있죠.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배씨는 위로하듯이 말했다. 조금은 해요. 그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배씨는 한 곡 쳐달라고 졸랐다. 나는 왈츠를 한두 곡 쳤다. 배씨는 감동했다. 그림도 그리세요? 저기 벽장 위에 있는 것이 내 그림이에요. 어머나 아가씨, 일라이자 아가씨의 그림 선생보다 더 잘 그렸네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알아요? 읽을 수도 말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기부인이네요. 제인 아가씨. 난 이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어요. 아가씨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아가씨, 친척분이 뭔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한 7년 전 일인데 에어라는 신사분이 게이트 헤드로 오셔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부인이 당신은 50마일이나 떨어진 학교에 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은 하루 이틀 뒤면 배로 런던을 떠난다면서 학교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무척 신사다웠고 아버지와 형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가버렸어? 네, 부인은 딱딱하게 대하고 교활한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로버트의 생각으로는 포도주 상인일 거라 했어요. 아마 그렇겠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포도주 상인의 점원일지도 모르지. 배씨는 나와 1시간 동안 옛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그 이튿날 아침 노톤에서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그녀를 만났다. 우리들은 브로클 허스트 암즈의 입구에서 헤어져 그녀는 게이트 헤드로 가는 마차를 타러 갔고 나는 밀코트 교회에서 새로운 근무, 즐거운 생활을 생각하며 마차를 탔던 것이다. 밀코트의 조지 여가는 여인숙다운 방이었다.
모포와 양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고 나는 지금 10월의 바깥바람을 16시간이나 쏘이며 왔으므로 온 손과 몸을 녹이고 있었다. 내가 로우튼을 출발한 것은 오전 4시였고 밀코트의 큰 시계는 지금 막 8시를 치고 있었다. 급사가 와서 말했다. 당신이 에어 아가씨라고 하는 분입니까? 네. 누군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포와 양산을 손에 들고 출구로 나가보니 열린 문 한쪽으로 한 남자가 서 있고 거리에는 램프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마차가 있었다. 이게 당신 짐인가요? 나를 보자 그 남자가 입구의 복도에 놓여 있는 나의 트렁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요. 남자는 트렁크를 마차 위로 들어 올렸다. 그것을 일종의 상자 모양을 한 마차였다. 나는 거기에 탔고 손 필 때까지는 앞으로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 물었다. 6마일밖에 안 돼요.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남자는 문을 닫고 바깥에 마부석으로 갔다. 이 긴 여행도 마침내 종점에 다 와가는구나 생각하니 기뻤다. 길은 험했고 밤안개가 짙게 내렸다. 마부는 말을 천천히 몰고 있었다. 1시간 반이라고 했지만 이미 2시간도 넘었을 것만 같았다. 잠시 후에 남자가 말했다. 손 필 때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는 교회 바로 옆을 지나고 있었다. 마을이나 아니면 조그만 인가임지간 등불이 산 중턱에 좁은 은하처럼 보였다. 한 10분 지나서 마부는 뛰어내려 두 쪽으로 된 문을 열었고 마차는 그 사이로 지나갔다.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났다. 커튼이 있는 장에서 촛불빛이 흘러나오는 이외에는 사방은 캄캄했다. 마차가 현관에 닿자 하녀 하나가 문을 열었다. 나는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하녀의 뒤를 따라 사방으로 높은 창이 달린 홀을 지나 어느 방으로 갔다. 그 방의 촛불과 난로 불빛은 갑자기 캄캄하게 느꼈으나 2시간 동안이나 내 눈은 어둠에 익숙해 있던 터라 간신히 눈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안정되고 느낌이 좋은 방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곳에는 활활 타는 난로, 둥근 테이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미망인 모자를 쓴 대단히 청초한 조그만 부인이 비단 가운에다 순백 모슬린 앞치마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상상 이상으로 자상한 모습이었다. 부인은 뜨개질 하다가 내가 들어가자 일어나 맞아주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피곤하시지요? 이리 불 가까이 오세요. 부인은 자기의 의자로 나를 초대했고 나는 쇼를 벗고 보네트에 끈을 풀었다. 나는 항송하여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다. 아니 그냥 두다니 주위에 손이 얼었을 텐데요. 리어야, 네 가스수를 데운 것하고 샌드위치를 조금 가져와요. 창고 열쇠는 여기 있어요. 부인은 주부답게 열쇠를 꺼내어 하녀에게 주었다. 짐은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주지요. 그녀는 부지런히 방을 나갔다. 그녀는 마치 나를 손님처럼 접대했다. 설마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미리부터 좋아할 필요는 없었다. 부인이 돌아와서
리어가 가져온 음식을 내게 권했다. 나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녀의 그러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러나 부인은 특별히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는 없었고 나는 그러한 호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페어팩스 아가씨는 오늘 밤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페어팩스 아가씨? 아, 밸런스 아가씨 말이군요. 당신의 학생은 밸런스란 이름이에요. 어머나, 그럼 그분은 댁의 아가씨가 아니에요? 네, 내게는 가족이 없어요. 그럼 밸런스와 어떻게 되느냐고 캐묻고 싶었지만 실례가 될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 애는 혼자 있기가 너무 쓸쓸해 했는데 이제는 나와 둘이 있으니 좋겠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이 노숙녀에게 따뜻한 기분이 생겼다. 하지만 오늘 밤은 벌써 12시가 되었어요. 하고 부인은 말했다. 진종일 여행을 하셨으니까 무척 피곤하실 거예요. 침실로 안내하지요. 바로 내 방 옆이에요. 좁은 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난 그녀의 마음가짐에 감사했다. 부인은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 뒤를 따라 거실을 나섰다. 계단의 손잡이도 발판의 판자도 떡갈나무고 창도 높았다. 침실로 통하는 복도는 보통 집보다는 오히려 교회 같았다. 큰 집의 썰렁한 기분을 약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인도되자 나는 이 방안이 극히 흔한 현대식 가구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고 몹시 기뻤다. 비로소 나는 심신이 피로했던 하루가 끝나고 이제 휴식의 항구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눈을 뜨니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다. 햇살이 밖에 물빛 커튼 사이로 비쳐들고 로드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벽지와 용단을 보자 나의 마음은 금세 부풀어 올랐다. 나는 일어나 꼼꼼하게 몸차림을 했다. 나는 내 자신이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는 아름다움이지만 남의 눈에 띄고 싶었다. 나는 때로 그다지 예쁘지 않는 자신의 영모를 슬퍼하기도 했고 이처럼 조그맣고 안색도 창백하고 눈, 코가 예쁘지 않아 운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째서 나는 이러한 희망을 가슴에 품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무래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꼼꼼히 머리를 빗고 검은 상의를 입고 하얀 레이스에 깃을 달면 페어팩스 부인 앞에 나가도 그리 흉스럽지 않을 것이며 나의 새로운 학생이 달아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용단을 깐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 홀로 나섰다. 거기서 나는 오래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유리가 끼워진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가을 아침을 만끽했다. 막 떠오른 태양이 아직은 푸른 기가 남아있는 갈색으로 물든 숲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잔디 위를 걸으면서 저택의 정면을 바라보았다. 3층 건물로 크기는 하지만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다. 저택의 잿빛 정면은 갈가마귀가 사는 숲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갈가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며 날아와 뜰의 잔디를 지나
저편으로 넓게 펼쳐진 목장으로 내려앉았다. 목장에도 공이가 생긴 우람한 떡갈나무 같은 굵은 산사자 나무가 쭉 서 있어서 첫눈에 이 집의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저쪽에는 언덕이 있었는데 조용하고 쓸쓸한 언덕으로 번화한 밀코트 지방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었다. 그 언덕은 마치 이 손필들을 감싸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언덕 중턱에 작은 부락의 지붕들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이 지방의 교회가 손필드 가까이에 있었고 그 낡은 탑 꼭대기가 저택과 문 사이의 언덕에 위치해 보였다. 그때 페어팩스 부인이 문 앞에 나타났다. 아니, 벌써 일어났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부인에게로 다가가 상냥한 키스와 악수를 받았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나는 대단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체스타님이 오셔서 쭉 계실지 안 계실지 걱정이에요. 큰 집에는 역시 주인이 필요하니까요. 로체스타? 하고 나는 소리쳤다. 그분이 누구예요? 손필드의 주인이에요. 하고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주인이 로체스타님이란 것을 모르셨나요? 난 손필드가 당신인 것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뭐? 내 것이라고? 아이고, 나는 그저 관리인에 불과해요. 나는 로체스타가의 애가뻘로 먼 친척이 되지요. 저기 저 교회가 남편 것이었어요. 로체스타님의 어머님은 페어팩스가 출신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극히 평범한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조그만 아가씨는? 나의 학생은? 그 아이는 로체스타님이 부모 대신 돌보는 아이로 주인이 내게 가정교사를 한 사람 고용하랬어요. 그 애를 여기서 키우기로 한 거죠. 아, 저기 오고 있군요. 그제서야 간신히 수수께끼가 풀렸다. 부드럽고 상냥한 미망이는 이 집의 영부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용인이었다. 이 새로운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잔디밭을 건너왔다. 바로 내가 가르칠 학생이었다. 7, 8살은 되었을까? 눈, 코가 조그맣고 가름한 몸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몽실몽실한 머리가 허리께까지 늘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아가씨?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자, 아가씨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분이에요. 인사드려요. 이분이 나를 가르칠 선생이야? 그녀는 나를 가리키면서 프랑스어로 할머니에게 얘기했다. 할머니도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요, 아가씨. 이분들은 애국분들이에요? 나는 두 사람의 프랑스어에 놀라 물었다. 할머니는 애국인이고 아델라는 대륙에서 태어나 6개월 전까지는 그쪽에 있었어요. 처음 이리로 왔을 때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요즘에서야 겨우 조금씩 하지만 대개가 프랑스 말이어서 우리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는 알았으므로 아델라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내가 가정교사임을 알자 다가와서 악수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몇 마디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녀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식탁에 앉은 뒤에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어머! 하고 그녀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선생님은 로체스터 아저씨처럼 말을 잘 하네요. 소피도 기뻐하겠어요. 마담 페이펙스는 전부 영어만 써요. 소피와 나는 바다를 건너왔어요.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배웠는데 어찌나 속이 메스꺼웠는지. 선생님의 이름은 에어, 제인 에어라고 해요. 에어? 어머, 난 안 되네. 그런데 말야, 우리 둘은 새벽에 컴컴한 큰 도시에 닿았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무척 아름다운 집으로 갔어요.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주일간 묵었어요. 나무도 많고 새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나는 새에게 빵을 던져주었어요. 아델? 하고 나는 물었다. 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있을 때 누구하고 같이 있었지? 옛날에는 엄마와. 하지만 지금은 마리아한테로 가버렸어요. 나에게 노래와 춤과 시를 낭독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아저씨들이 엄마에게 왔어요. 나는 모두가 보는 데서 춤도 추고 무릎에 안겨서 노래하기도 했어요. 나는 노래가 참 좋아요. 선생님에게도 노래 불러드릴까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녀는 내 무릎에 안겨 조그만 손을 포개더니 눈은 천장을 보며 오페라의 한 절을 불렀다. 그것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노래였다. 대단히 악취미를 노린 것이었다. 아델은 그 소곡을 꽤 멋지게 불렀다. 그것이 끝나자 나의 무릎에서 뛰어내렸다. 이번에는 춤춰볼까요? 아니, 됐어. 그런데 엄마가 가고 나서는 누구와 같이 있었지? 마담 프레테리카 그녀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친척도 아니었고 집은 가난했어요. 로체스터 아저씨가 영국에 가서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전부터 아저씨를 알고 있었고 언제나 상냥했고 좋은 옷과 장난감을 주셨어요. 아침 식사 후 아델과 나는 서재로 갔다. 책장은 모두 잠겨 있고 하나만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초등 가정에 필요한 책, 가벼운 소설, 시, 전기, 여행기, 기사 이야기 같은 책들이 있었다. 가정교사가 읽을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로체스터 씨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실 나는 만족스러웠다. 피아노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도 놓여 있고 지구의도 있었다. 내가 가르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솔직한 성격이란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올바른 습관을 몸에 붙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속박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할머니에게로 돌려보냈다. 2층으로 가는 도중에 페어팩스 부인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넓고 중후한 느낌이었다. 어머, 참 좋은 방이네요. 하고 나는 방을 돌아보며 감탄의 말을 했다. 하다못해 이것의 반만큼 훌륭한 방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바람과 햇살이 좀 들어올까 해서 문을 열었어요. 좀처럼 쓰지 않아서 축축하거든요. 저쪽 방은 마치 동굴 같아요. 부인은 커다란 아치를 가리켰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넓은 계단을 2개 올라가서 둘러보니 마치 요정의 나라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객실에 불과했고 안쪽에는 부인실이 따로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 어째서 이 방을 이처럼 아름답게 정리하세요? 하고 나는 물었다. 먼지 하나 없어요. 거기다 지크 커버도 없고 공기만 축축하지 않다면 매일 쓰던 방 같아요. 그건 말이에요. 에어씨, 로체스타님은 가끔 오시지만 언제나 갑자기 와서 우리가 놀라서 치우거나 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준비를 해두지요. 로체스타 씨는 까다로운 분이세요?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에 신사로서의 취미와 습관을 가진 분이라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바라는 거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간단히 말한다면 어떤 성격이세요? 별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성격이야 무던하지요. 그러나 보통 분과는 조금 달라요. 언제나 여행을 하시고 세상 물정을 많이 보시니까 아마도 현명하겠지요. 이상이 페어팩스 부인으로부터 들은 주인에 대한 얘기의 전부였다. 신사고 지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의심해 보지도 않았다. 내가 그 정체를 알려고 자세하게 질문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식당을 나서자 이번엔 저택 안을 안내해 주었다. 사실상 모두가 질서정연했고 훌륭했다. 3층의 방 몇 개는 어두웠고 천장이 낮았지만 그 고풍함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하녀들이 여기서 기숙하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뒤쪽에 있는 보다 작은 방이에요. 아무도 여기서는 자지 않아요. 만일 손필드에 유령이 있다면 아마 이곳일 거라고들 말하지요.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생각되더군요. 그럼 여기는 유령이 없어요? 네,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고 웃으며 부인은 말했다. 어머, 페어팩스 부인 어딜 가세요? 옥상에 가요. 거기는 경치가 훌륭해요. 부인의 뒤를 따라 나는 좁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섰다. 내려올 때는 페어팩스 부인은 문을 닫느라 시간이 걸렸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출구를 찾아 좁은 계단을 먼저 내려왔다. 3층의 앞뒤 방 사이의 긴 복도에서 나는 주저했다. 좁고 어둡고 멀리 정면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을 뿐 복도 양쪽에 작고 검은 문이 있는 방이 주르륵 있어 마치 푸른 수염의 성에 나오는 해장 같았다. 발소리를 죽여 조용한 곳을 걸어가자니까 뜻밖의 소리가 났다. 웃음소리였다. 확실했다. 부자연스럽고 음산하고 기묘한 웃음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소리는 차츰 약해지더니 다시 훨씬 높아졌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들렸지만 극히 낮았다. 웃음소리는 마치 조용한 방 하나하나에 메아리 치듯이 요란한 울림을 남기고 사라져 갔다. 그 소리 나는 곳이 어느 방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부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 큰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예요, 저건? 아마 하녀겠지요. 하고 부인은 대답했다. 아마 그레이스 풀일 거예요. 들으셨어요? 하고 나는 다시 물었다. 네, 확실히 들었어요. 어느 방에선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낮고 똑똑한 웃음소리가 또 한 번 들리고 묘한 중얼거림으로 끝났다. 그레이스!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소리쳤다. 나는 그레이스란 인간이 대답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는 내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비참하고도 개상했다. 그것이 낮이 아니고 공포를 더욱 자아낼 시간과 장소였다면 나는 틀림없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란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바로 곁에 문이 열리고 하녀 하나가 나타났다. 건장한 체격에 각이 진 못생긴 얼굴과 빨간 머리, 30이나 40은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레이스, 너무 수선스러워요. 하고 부인은 말했다. 시킨 대로 잘 해줘야지. 그레이스는 말없이 무릎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은 바느질도 하고 리어의 일을 돕기도 해요.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일을 잘하죠. 전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동안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